자네가 정말 내 사위인가? 윤대감댁 셋째 사위는 모두가 바보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보 돌쇠가 아버님의 시험을 통과할 리가 없지요. 바보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험. 돌쇠가 도적을 잡았다. 그날 모두가 알게 됩니다. 바보 사위가 장인을 무릎 꿇게 만든 사연을.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윤대감이라 하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에게는 세 가지 자랑과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자랑이란 첫째로는 고을에서 가장 넓은 전답이요. 둘째로는 99칸이나 되는 큰 기와집이요. 셋째로는 고을에서 가장 빼어나다는 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심이란 바로 셋째 사위였습니다. 첫째 딸은 한양에서 벼슬하는 현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인 잔칫날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였고 윤대감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던지 고개가 뒤로 꺾일 뻔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삼남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부자 상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인 예물로 비단이 술에 2대, 약재가 술에 1대였으니 윤대감이 내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문제였습니다. 셋째 딸 소전은 어려서부터 고집이 드센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데려온 사내가 동네 사람들이 바보 돌쇠라 부르는 사내였습니다. 돌쇠라 불리는 이 사내는 본래 이 고을의 떠돌이로 흘러들어온 자였습니다. 집안도 알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어눌했고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면 머리만 극적였습니다. 일을 시키면 엉뚱한 짓만 했습니다. 온 동네가 바보라 불렀고 아무도 대접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윤대감이 셋째 딸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된 것아, 내 아비가 이 고을에서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현감에게, 둘째는 부자에게 시집을 갔거늘 내가 동네 바보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이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하려느냐? 소저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뭐, 온 동네가 바보라 하는데 너만 아니라 하면 그게 되는 일이냐?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닙니다. 눈이 어쨌다는 게냐? 셋째 딸은 그 뒤로도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내 딸이 미쳤구나 한탄하며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해 추석이 되었습니다. 윤대감의 집에 새 사위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첫째 사위 박현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마를 타고 왔는데 하인 둘이 양옆에서 부축하고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한양에서 밤새 달려왔습니다. 요즘 고을 일이 하도 바빠서 말입니다. 관찰사 대감께서 저를 두고 고을을 잘 다스린다 하셨다지 않습니까? 허허. 둘째 사위 최대방은 짐꾼 넷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비단 보따리에 약재 상자, 귀한 술병까지 줄줄이 풀어놓으니 마당이 좁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올해 장사가 좀 되어서요. 변변찮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 비단은 한양 최고 포목점 것이고
이 술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진상품급이 옷이다. 허허.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윤대감 복이 많아. 사위가 하나는 벼슬아치, 하나는 부자라니.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집신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때 묻은 두루마기에 삐뚤어진 갓 해진 집신을 질질 끌며 나타난 것은 셋째 사위 돌쇠였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들어서며 장인에게 인사를 올리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마루 끝 문지방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낄낄거리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허허, 매부, 올해도 여전하시구려. 장인어른, 저 사람과 한 상에 앉으라 하시면 체면이 말이 아니오. 돌쇠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예, 그 잘들 오셨소. 윤대감이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셋째 딸만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넘어진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부축하며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추석 저녁 상을 물린 뒤였습니다. 윤대감이 새 사위를 사랑방에 불러 앉혔습니다. 사위들아, 내 올해 환갑이 넘었다. 앞으로 몇 해나 더 살지 모르는 일이니 슬슬 뒷일을 생각해야 하겠다. 그래서 너희 셋에게 시험을 내겠다. 세 가지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사위를 내 뒤를 잇는 사람으로 삼고 이 집안의 살림을 맡기겠다. 첫째 사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둘째 사위가 부채를 탁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 시험 꼭 이겨야 하는 것이오? 모두가 웃었습니다. 윤대감이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뭐, 시험이면 당연히 이겨야지. 무슨 소리냐? 지면 그냥 바보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어이없다는 듯, 딱하다는 듯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쟁에 관심이 없는 자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상대가 된다는 것을. 세 사위가 각각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사위는 밤새 계략을 궁리하였고 둘째 사위는 밤새 주파나를 튕겼습니다. 돌쇠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이 새 사위를 마당에 불러 세웠습니다. 마당 한편에 소 3마리가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크고 힘 좋은 황소 1마리, 검고 건장한 소 1마리, 그리고 구석에서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서 있는 소 1마리. 셋째 소는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털에 윤기가 빠져 있었고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병든 소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다. 이 소를 1마리씩 가져가거라. 사흘 안에 이 소 1마리로 가장 큰 이문을 남겨오너라. 첫째와 둘째 사위가 앞다투어 소를 골랐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벌인 끝에 첫째 사위가 큰 황소를, 둘째 사위가 건장한 검은 소를 차지했습니다. 돌쇠에게는 병든 소 1마리가 남았습니다. 허허, 매부는 소도 남은 걸로 받는구려. 저 소는 며칠 못 가 죽을 상이요. 그런데 돌쇠가 남은 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의 배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입을 벌려 혀를 살피고 콧등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은 병든 게 아니오. 뭐라? 저렇게 축 처져 있는데. 병이 아니라고? 먹은 풀이 체한 것이오. 독풀을 잘못 먹어 속이 막힌 것이지 병이 든 게 아니오. 바보가 또 헛소리한다. 수의도 아닌 놈이 소 눈만 보고 뭘 안다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위 박 현감은 황소를 끌고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속셈은 뻔했습니다. 벼슬 인맥을 이용해 이웃 고을 원님에게 소를 바치고 대가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고을 원님은 박 현감보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황소를 보더니 눈이 번뜩여 덥석 받아놓고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님 소를 드렸으니 혹시 뭔가 선물을 주고 대가를 바라면 그건 뇌물이 아닌가. 돌아가게 소를 빼앗기고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벼슬로 장사를 하려다 더 높은 벼슬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위 최대방은 검은 소를 장터에서 교활하게 값을 부풀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단을 사서 되팔아 큰 이문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을 판 상인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비단이 가짜, 받은 은도 가짜, 소도 돈도 비단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평생 남에게 속은 적이 없었는데 돌쇠는 병든 소를 끌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가 불쌍했습니다. 독풀이 뱃속에서 뭉쳐 온몸이 처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돌쇠의 관심 받기였습니다. 다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짐승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날, 돌쇠는 산비탈을 돌아다니며 치게 어린 뿌리를 캤습니다. 쑥을 한 움큼 뜯고 계곡가에서 박하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곱게 빻아 소의 입에 넣어주고 맑은 계곡물을 길어다 먹였습니다. 둘째 날, 소를 양지바른 풀밭에 눕히고 배를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쓸어주니 소가 크게 한번 울었습니다. 뱃속에서 시커먼 것을 개원했습니다. 잘못 먹은 독풀이 엉겨붙어 속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소의 눈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떨리던 다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거칠던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스스로 일어나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소의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 눈이 원래 이런 눈이지. 사흘이 되어 새 사위가 윤대감 앞에 모였습니다. 첫째 사위는 빈손이었습니다. 소도 없었습니다. 둘째 사위도 빈손이었습니다. 가짜 비단 보따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소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그 소가 맞는지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다리가 단단하고 눈에 힘이 넘치는 건장한 소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병든 소라 하셨지만 이 소는 병든 게 아니라 체한 것이었습니다. 독풀을 잘못 먹어 속이 막혀 있었을 뿐이요. 속을 풀어주었더니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소를 아는 마을 노인이 다가와 살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이소가
3마리 중에 제일 좋은 소였어. 연산 쪽 큰 소 품종이야. 값으로 치면 나머지 2마리를 합친 것보다 비싸. 그럼 바보가 처음부터 알아본 거야? 소 눈만 보고 병이 아니라 체한 거라고 했잖아. 첫째 사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요. 윤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첫 시험은 셋째의 승이다. 허나 아직 시험이 둘 남았다. 그날 밤 셋째 딸이 방에서 혼자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짐승의 눈만 보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지요. 사람의 눈도 그리 읽는다 하던데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2번째 시험을 내기도 전에 일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 도적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민가의 곳간을 털었습니다. 길가는 보부상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관아의 창고까지 노렸습니다. 어젯밤에 김서방네 곳간이 털렸다더라. 다음은 윤대감네 아니겠어? 윤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위들아, 도적놈들이 내 곳간을 노리고 있다. 이것을 2번째 시험으로 삼겠다. 도적을 잡아오너라. 첫째 사위 박형감은 관아에서 포졸 10명을 빌려왔습니다. 갑옷에 창을 든 포졸들이 윤대감 집 앞에 늘어서니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허, 벼슬이 있으면 이렇게 쉽소? 그러나 한밤중 도적들이 나타나자 포졸들이 도적의 기세에 눌려 무기를 내던지고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박형감은 마당의 큰 느티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살려주오 나는 벼슬아치여. 다음 날 아침에야 하인들이 사다리를 놓아 겨우 구출했습니다. 둘째 사위 최대방은 장터에서 건달 15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건달들이 도적대와 한패였습니다. 성금을 챙긴 것은 물론이고 최대방의 돈주머니까지 털어갔습니다. 돈을 믿었더니 돈에 당했구나. 돌쇠는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적들이 오늘 밤에도 온다더라. 큰일이여. 돌쇠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적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칩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위험합니다. 시험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가 슬그머니 곳간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둘레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담장 높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땅바닥을 발로 밟아보았습니다. 주변 나무의 가지를 살피고 담 너머 풀숲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돌쇠, 뭐라는 거요? 밤에 오는 도적은 낮에 길을 미리 보지요. 뭔 소리요? 돌쇠는 그 말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바보 헛소리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돌쇠는 조용히 곳간 주변에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곳간 뒤편에 원래 패여있던 도랑에 마른 가지를 덮어 위장했습니다. 담장 모서리에는 밧줄을 낮게 걸어 발에 걸리게 해두었습니다. 덤불 사이에는 나뭇가지로 간단한 덫을 엮어 놓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독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곳간 앞에 돌쇠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기둥에 기대고 술병을 기울이며 멍하니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보 좀 봐. 도적이 온다는데 술이나 마시고 있어. 마을이 잠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 검은 그림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담을 넘어 곳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도적 두목이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 둘이 곳간 뒤편 담을 타 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적이 안쪽에 발을 디딘 순간 나뭇가지가 꺾이며 도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도적이 옆으로 피했으나 발목에 밧줄이 걸려 나뒹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덤불 사이로 우회하다가 덫에 걸려 매달렸습니다. 남은 둘, 도적 두목과 부하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덫이라고? 누가 이 짓을? 두 도적이 칼을 휘두르며 곳간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곳간 앞에는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돌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느릿하던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바람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도적 두목의 칼을 옆으로 쳐냈습니다. 도적 두목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한 발 들어서며 두목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달려든 나머지 한 명의 팔을 잡아 꺾어 땅에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에 놀라 달려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곳간 앞에 도착한 사람들이 본 것은 도적 5이 모두 묶여 나란히 엎드려 있고 돌쇠가 다시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예 좀 시끄럽길래 저 바보가 혼자서 5을 묶인 도적 두목이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적 두목은 수십 년간 칼을 잡아온 자였습니다. 곳간 주변에 놓인 덫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랑을 이용한 위장, 밧줄의 위치, 덫의 배치, 아무렇게나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적이 담을 넘어 들어올 길목을 정확히 읽고 그 길목마다 장치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배치는 진법을 아는 자의 솜씨다.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도적 두목이 돌쇠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호남 이 진사의 아들 아닌가?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진사? 그게 누구야? 돌쇠가 조용히 도적 두목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쉿! 오늘 밤은 그냥 바보 하나가 도적을 잡은 날로 합시다. 도적 두목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 윤대감은 마루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덫을 미리 놓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렇소. 운이 좋았던 것이지.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보 돌쇠는 도적을 잡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의 달만 유독 밝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날이 왔습니다. 마침 고을 원님이 시회를 열었습니다. 시회란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고
그 제주를 겨루는 자리로 고을의 양반과 선비들이 모두 모이는 큰 잔치였습니다. 윤대감이 마지막 시험을 냈습니다. 내일 시외에서 가장 훌륭한 시를 지어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첫째 사위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시라면 자신 있습니다. 돌쇠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시오? 매부 글자는 알고 나오시려오?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바보 사위에게 가장 불리해 보였습니다. 사실 윤대감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학문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니 이 시험으로 앞의 것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고을 관아 앞마당에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고을 원님이 상석에 앉고 양반들과 선비들이 좌우로 늘어앉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에서 고개를 빼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시제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사람의 그릇이라. 사람의 참된 그릇이 무엇인지를 시로 읊어보시오. 첫째 사위 박 현감이 먼저 나섰습니다. 한양에서 유명 문인의 시를 미리 베껴온 것이었습니다. 장부의 뜻은 하늘에 닿고 칼 위에 설이 내려 만리를 비추도다. 문장으로 나라를 세우고 붓 하나로 천하를 다스리니 좌중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을 원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이 시는 퇴계 선생 문화의 아무개가 지은 시가 아닌가? 남의 시를 자기 것인 양 읊다니 이 자리를 욕되게 하는구려. 그게 아닙니다. 돌아가 앉으시오. 둘째 사위 최대방이 나섰습니다. 돈을 주고 유명 선비에게 대피를 시켜놓은 것이었습니다. 백로가 푸른 물에 내려앉으니 그 깃이 구름인지 눈인지 분별 못하겠도다. 사람의 그릇도 이와 같아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로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괜찮은 시로다. 그런데 이 시에서 백로를 쓴 까닭이 무엇이오? 그것은 백로가 희니까. 돌아가 앉으시오.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은 시의 뜻을 풀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두 사위가 모두 망신을 당했습니다. 원님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또 읊을 자가 없는가? 그때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 느릿느릿 일어섰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저 바보가 시를 짓겠다고? 매부 앉아있게. 더 망신당하기 전에 글자는 알고 나온 것이오? 돌쇠가 일어선 것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제가 사람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했던 날의 심정이 저절로 올라왔을 뿐이었습니다. 돌쇠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비웃음과 수군거림 사이를 지나 시외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시외가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눌함이 사라졌습니다. 느릿함이 사라졌습니다. 깊고 낭낭한 음성이 시외를 가득 채웠습니다. 산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요 물은 깊다 하되 땅 위에 물이로다. 사람이 어리석다 하되 그 어리석음 속에 큰 뜻을 품은 자 천하가 알아주기를 어찌 바라리요. 시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 하되 세상이 그 어리석음을 가려봄이 너무 빠릅니다. 고을 원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제가 예사롭지 않소. 자네 어디서 학문을 익혔는가? 돌쇠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호남 이 진사의 아들 이석이올시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 원님은 젊은 시절 호남에서 벼슬 할 때 이 진사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문이 높고 강직하여 이름이 높았으나 당쟁에 휘말려 억울하게 차명을 당했다는 소문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려서 신동이라 불리던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이 진사의 아들 15세 사서삼경을 뗐다는 그 신동이 자네란 말인가? 이석? 이 진사의 아들? 도적 두목이 말하던 그 이름이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첫째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둘째 사위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인 윤대감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 멈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벼슬이 사람의 그릇을 재는 것이 아니요 돈이 사람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닌 줄 알기에 스스로 낮은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외 자리에 깔린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시외에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윤대감의 걸음이 유독 느렸습니다. 시외가 끝난 뒤 고을 원님을 통해 이석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석은 전라도 호남의 명문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진사는 학문이 높고 강직한 선비로 고을에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밝았으나 무예에도 뜻을 두었습니다. 칼과 활을 선비의 교양으로 여기고 아들에게도 일찍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뗐습니다. 10살에 논어를 외웠습니다. 15세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칼과 활 또한 또래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총명함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진사가 반대편 당파의 모함에 걸려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진사는 차명을 당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16소년 이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을, 이름을. 살아남은 이석은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세상을 보았습니다. 벼슬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칼이 아니라 벼슬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자 도와주겠다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름이 사람을 어떻게 옥죄는지 보았습니다. 이석이라는 이름은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되어 어디를 가든 쫓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벼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름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은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버렸습니다. 재주를 숨겼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보로 살면 아무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로 살면 아무도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바보로 살면 아무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돌다 이 고을에 흘러들어왔고 윤대감의 셋째 딸을 만났습니다. 셋째 딸은 돌쇠를 바보라 부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시회가 끝나고 윤대감의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사람이 바보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눈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윤대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이 혼사를 고집했던 것이냐? 예. 저는 그 이의 눈을 보고 시집갔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의 눈에는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처음 돌쇠를 데려왔을 때 호통을 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눈을 보면 안다고 했던 딸의 말을 그때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세 사위를 모두 마당에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윤대감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셋째 사위 이석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려 했습니다.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내가 평생 남에게 절한 적이 없었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람에게 절한다. 이석이 황급히 장인을 부축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지 마십시오. 윤대감이 이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이 있어도 사람을 보지 못했구나. 벼슬을 보고 돈을 보고 겉을 보았지. 단 한 번도 사람의 눈을 보지 않았다. 평생 체면과 격식으로 살아온 양반이 바보라 불렀던 사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하인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사위 박형감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매부하니 이석형, 벼슬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벼슬을 만드는 것이었구려. 둘째 사위 최대방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에야 알겠소. 두 사위가 셋째 사위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대감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끝났다. 셋째 사위가 모든 시험을 이겼으니 약속대로 이 집안의 살림을 맡기겠다. 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살림이 필요 없습니다. 뭐라? 다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이 고을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눈은 아직 맑으니까요. 윤대감이 한참 동안 셋째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그릇이겠지. 그 뒤로 이석은 고을 한편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비가 새는 초가집에 평상 몇 개를 놓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양반 자제도 농부의 아이도 종의 자식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석은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소의 눈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지 마라. 가진 돈을 보지 마라. 붙어 있는 벼슬을 보지 마라. 눈을 보아라.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윤대감은 서당에 쌀과 반찬을 보내며 사위를 도왔습니다. 첫째 사위 박형감은 관아에서 서당을 지원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둘째 사위 최대방은 아이들에게 먹과 종이를 보냈습니다. 셋째 딸은 남편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석의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모두 한 가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보아라. 하지만 이석은 여전히 때 묻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삐뚤어진 갓을 쓰고 해진 집신을 끌며 마을을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석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날 바보라 부르던 때가 세상 살기 가장 편했지. 그 뒤로도 사람들은 가끔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 정말 바보였던 때가 좋았습니까? 그러면 이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지 않았거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고 옷차림이고 말투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돌쇠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눈을 보라고. 오늘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눈에도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담벼락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담벼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